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북한 응원단으로 한국을 찾았다가 풍문으로만 듣던 남조선의 생활을 직접 목격하고 죽을 힘을 다해 탈북을 한 미란 양의 이야기입니다. 평창올림픽 당시 남한을 찾았던 응원단들은 빼어난 미모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잘 훈련받은 듯한 태도로 유명했죠. 그런데 출신 성분과 사상을 철저히 검증해서 뽑았던 응원단이지만 북한으로 돌아간 뒤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미란 양의 이야기를 통해 응원단들이 북한으로 돌아간 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미란입니다. 이렇게 자유롭고 풍족한 남한의 에어컨 바람 밑에서 북한의 생활을 돌이켜 이야기해보려고 하니 감회가 정말 새롭네요. 아무래도 북한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폐쇄적인 나라다 보니 제게 북한에 대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특히 제가 평창올림픽 때 한국을 찾았던 응원단이라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선발이 되었고 또 북한으로 돌아간 뒤 응원단들이 어땠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양 토박이었어요. 그리고 예술인을 양성하는 평양의 음악무용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악이 주전공이었는데 목표는 모란봉악단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어요. 정말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응원단에 선정되었으니 합숙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통보식으로 뽑아가는 거 남한 분들은 어이없게 생각하실 텐데 여기에는 제 의사나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어느 정도 관리 대상이기도 하고요. 북한은 대학생 때부터 당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간부 사업 대상이라고 해서 얼굴도 예쁘고 재주와 기량이 뛰어난 학생들을 미리 찍어놓고 대학 기간 내내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아시안게임이나 뭐 이럴 때 응원단 모집령이 떨어진다고 하면 먼저 점 찍어놓은 친구들부터 우르르 불려갑니다. 남쪽에서 보시기엔 그냥 예쁘장한 여자애들 뽑아서 데려간 거 아닐까 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꽤 큰일이에요. 북한노동당 중앙당 간부가 청년사업부 대남기관인 통일전선부가 다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검증할 게 많아서 그래요. 출신 성분이나 충성심 등은 당에서 검증하고 남쪽에서 잘 먹힐 미모인지는 통일전선부가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이 기준을 통과하려면 생각보다 힘들어요. 생각해보세요. 미모, 몸매, 출신 성분, 충성심까지 다 통과해야 하잖아요. 거기다가 키가 작으면 또 안 됩니다. 평창 때 온 응원단 다들 길쭉길쭉 하잖아요. 그게 기준이 있었어요. 165cm요. 물론 누가 봐도 기절하게 예쁜 사람이면 선발이 되는데 그래도 160cm는 넘어야 뽑혀요. 북한이 생각보다 남한 의식을 엄청 해요. 그래서 저것들이 못 먹고 살아서 저렇게 키도 작구나 하는 느낌을 주기 싫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평양 여대생들 중에서 선발을 하는 거죠. 예술인을 양성하는 평양영화연극대학이나 제가 다녔던 음악무용대학, 리설주가 나온 곳으로 유명한 금성학원을 중심으로 선발하고 수가 모자라면 다른 대학이나 예술단에서 추가로 보충을 해요. 그런데 예술계통 대학 자체가 어느 정도 얼굴, 몸매, 키, 출신 성분이 다 검증된 미인이 모여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굳이 지방에서까지 모집은 안 하죠. 이렇게 응원단에 뽑히면 좋아할지 아닐지 궁금하시죠?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희도 남조선을 다 궁금해하거든요. 남한 드라마 보면 총살당하는 북한이지만 그래도 아름아름 다 봅니다. 그러니까 남조선이 정말 그렇게 휘황찬란한지 또 정말 그렇게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많은지 보고 싶은 거죠. 장마당에서도 남조선 중고라고 하면 더 비싸게 팔리는데 남쪽에 갈 기회를 누가 마다하겠어요. 그래서 선배들 말 들어보면 평창전 아시안 경기 응원단 모집대엔 너도 나도 남쪽 구경을 가고 싶어 해 경쟁이 엄청 치열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좀 사는 집 애들끼리의 경쟁이 되다 보니 여기에 부모들까지 합세해 선발 담당자들에게 뇌물 공세를 벌인 거죠. 응원단으로 뽑아달라고 1,000~3,000달러 정도가 오갔는데 그 정도 돈이면 당시에 쌀 4톤을 살 수 있을 정도로 큰 돈이에요.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 나라에서 이게 웬 미친 짓이냐 싶으실 텐데요. 북한 사람들끼리는 중국하고 남조선을 두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중국에 가는 것은 촌에 가는 것이고 남조선에 가는 것은 별나라에 간다. 다들 별나라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애당초 외국에 나가기도 힘든데 중국도 아닌 남쪽은 평생 가도 한번 구경도 못할 일이니까. 그리고 북한에서 남쪽에 응원단으로 갔다 왔다고 하면 그 자체로 엄청난 특권을 받은 것이기도 하고 또 국가대표 미녀로 인정받았다는 증명이라서 이것도 남쪽 말로 하면 스펙이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스펙이 쌓이면 결혼을 할 때에도 훨씬 유리하고요. 이런 건 남쪽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좀 못생겼는데 어떻게 꼈지?
하는 응원단은 고위 간부의 딸이거나 부자의 딸일 가능성이 높아요. 선발 과정의 권력과 인맥, 뇌물이 오고 가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집이 아주 특별히 잘 사는 편은 아니라 얼굴이 다 한 것 아닐까요? 키도 167cm라 북한에서는 엄청 튀는 키거든요. 그리고 성형도 하나도 안 했고요.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북한에서도 성형을 하는가 싶으시죠? 해요. 하긴 하는데 해봤자 쌍꺼풀 정도. 할 수 있는 병원도 중앙병원 몇 군데 밖에 없고 해도 결과가 그리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해외 식당에 파견된 사람들은 거기서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도 또 이렇게 얼굴이 좀 예뻐졌으면 하는 건 만국 공통인가 봐요. 그쵸? 응원단에 뽑히면 그럼 만사형통이냐 하실 텐데요. 그건 아니에요. 의외로 배우는 게 정말 많아요. 나만 말로 하면 빡셉니다. 그래서 응원단 훈련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6시간 이상 춤과 노래 연습을 하는데요. 오전에는 응원구호나 노래, 율동 등을 일사불란하게 맞추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물론 대다수가 예술계통 종사자인데다 평양에서 살면 충성의 노래 경연이나 아리랑 집단체조 등에 자주 동원되는 사람들이라 아주 어렵진 않은데 이걸 최대한 멋지게, 예쁘게 보여야 하니까 무한반복을 하거든요. 거기서 좀 진이 빠집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몸가짐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와 남쪽의 긍정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는지 등 정치사상 관련 훈련을 받아요. 남조선에 가서 절대 남한 사람들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여러분은 조국의 얼굴입니다. 절대 남조선 괴뢰들에게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책임자가 매일 같이 강조했죠. 그리고 남쪽 기자나 민간인이 질문할 때를 대비한 모범 답안도 잘 외워야 합니다. 당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동무들은 남조선과 전 세계의 공화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저기 관할하는 지역에 파견되는 정치공작대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우기 싫어도 외워집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다들 무슨 정치공작대원인가 했을 거예요. 전정치고 뭐고 그때는 남조선에 가서 별나라 구경 간다는 생각에 엄청 들떠 있었거든요. 다들 보위부 감시 때문에 말을 못해 그렇지 본인들이 정치공작대원이라는 생각은 아무도 안 했을 거예요. 남조선 드라마가 진짜인가 아닌가 확인하러 가는 확인대원이라고나 생각했을까? 아, 남한으로 가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버스를 타고 파주로 가서 남측 출구로 나오는데 사진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져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놀라는 티를 내면 안 되니까 하나도 안 놀란 척, 남조선이 하나도 신기하지 않은 척 여유있게 손을 흔들어줬죠. 교육받은 대로 진짜 기자들이 엄청 와서 질문하더라고요. 어떤 응원을 할 거냐, 악기도 연주할 거냐. 그런데 드라마에서나 보던 괴뢰 말투를 진짜 쓰니까 그게 너무 이상하게 들렸어요. 약간 웃음이 나오려고 하는 걸 억지로 참았네요. 그리고 저희는 강원도 인제로 이동했어요. 다들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저희는 모두 느꼈죠. 드라마 속 남조선이 진짜라는 걸요. 아니, 오히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곳이 남조선이었어요. 와, 이게 옆자리의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보위부 감시가 엄해서 차마 뒷말을 잇지 못했지만 저희는 모두 어떤 이야기를 하려던 것인지 이해가 갔죠. 그리고 저희는 경기장에 도착해서 연습을 시작했는데요. 보니까 남조선의 응원 문화는 우리와는 달랐어요. 그들은 더 자유롭고 즉흥적으로 응원했죠.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어색했지만 그래도 한민족이라고 다들 열성이 있고 힘이 있는 건 다 같더라고요. 잘 포장된 도로, 깨끗한 숙소, 맛있는 밥까지 감탄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많았지만 저희끼리 이런 것에 대해 감탄하는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응원단은 감시를 엄청 받으니까요. 응원단원들 사이에 대열인솔자나 생활지도원 등으로 신분을 위장한 보위원이 있거든요. 그 보위원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일정을 자세히 적어 보고하고 밤마다 생활총화를 하는데 어떻게 저희끼리 이런 것에 대해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겠어요. 다들 속으로 이야기를 삼킬 뿐이죠. 아주 잘 훈련된 미소로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웃음이 터져나오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응원에 제가 나갔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남조선 사람들 사이에 제대로 자리를 잡아본 거죠. 그런데 관중석에 가득 찬 사람들이 저희가 등장하자 환호성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우리를 적대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남쪽 분들도 관심을 많이 주셔서 내심 기분이 좋았어요. 경기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요청하더라고요. 그런데 함부로 허락 안 받고 인터뷰는 못해서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는데요. 사실은 정말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고 남조선 음식들도 맛있고
사람들도 곱고 예뻐서 보기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 그리고 강릉 시내 관광을 했던 것도 좋았어요. 경포해변도 구경하고 오죽헌도 봤는데요. 그 과정에서 남한 분들이 저희를 엄청 반겨줬어요. 취재진도 많았는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궁금한 시민분들도 많이 모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같이 사람들은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있었고 거리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미란아, 저기 봐. 저 사람들 손에 든 게 뭐지? 동료가 물었어요. 휴대전화 같은데? 우리랑은 다르게 생겼어. 그때 저는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보았어요. 사람들이 그것으로 사진을 찍고 인터넷을 하는 모습이 너무나 신기했죠. 일정의 마지막 날 다들 숙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한에서의 경험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것을 쉽게 잊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평양에 돌아온 후 우리는 철저한 사상 교육을 받았습니다. 남조선에서 본 것들에 대해 절대 말하지 말라는 지시였고, 남조선에서 본 것들은 전부 꾸며진 선전용이고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못 살고 쓰레기 같은 걸 주워 먹고 산다고요. 알겠다고 여러 번 되풀이하고 앵무새처럼 이야기했지만 속으로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았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 시대처럼 다 막아놨으면 또 통했을지 모르죠. 아, 보이는 데만 이렇게 꾸며놓은 거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드라마로 이미 접할 대로 접했고 얼마나 사람들이 세련되고 잘 먹고 잘 사는지 다 봤는데 그게 먹히겠어요? 머리로는 남조선을 떠올리고 입으로는 남조선은 썩은 사회, 거짓과 쓰레기가 판치는 괴뢰들의 세상이라고 여러 번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머리와 마음이 따로 놀아서 우울증이 온 것 같아요. 미란아, 너 요즘 왜 그래? 무슨 고민 있어? 라고 친구들이 물어보는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넘겼죠. 사실 저는 남조선에 갔다 온 뒤로 큰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남한에서 본 세상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달랐거든요. 응원단 활동 이후 저는 겉으로는 아주 평범하게 평양에서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남한에서 본 세상과 제가 살고 있는 평양의 현실을 자꾸 비교하게 되었죠. 평양은 북한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라고 하지만 실상은 많이 달랐어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는 많은 문제들이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미란아, 오늘 또 전기가 끊겼어. 냉장고에 있던 음식들이 다 상할 것 같아. 엄마가 한숨을 쉬셨어요. 전기 공급이 불안정한 것은 일상이었어요. 보통 저녁 5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만 전기가 들어왔죠. 그마저도 안정적이지 않고요. 그뿐만인가요? 물 공급도 문제였어요. 우리 집은 일주일에 3번 정도 물이 나왔는데 그마저도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했죠. 오늘 밤에 물이 나온대. 모두 깨어 있어야 해.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날은 온 가족 총출동이었습니다. 밤중에 물이 나오면 온 가족이 나서서 물을 받아야 했어요. 물통, 양동이, 심지어 냄비까지 동원해서 최대한 많은 물을 저장했죠. 평양에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이런 기본적인 생활 여건의 불안정함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양 주민이라는 이유로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죠. 공연 때문에 지방을 가보면 확실히 평양보다 생활 수준이 안 좋았거든요. 또 지방에서 선발되어 평양에서 대학을 다니던 친구들은 제게 운이 좋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고요. 그때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조선과의 수준 차이를 목격한 이후 남조선은 일반 사람들도 저렇게 다들 윤기가 흐르고 잘 입고 잘 먹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라는 회의감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에 다니며 사귀게 된 정말 고위 간부급들 딸, 부잣집 딸들과의 생활 차이에서 온 회의감이었습니다. 평양에도 빈부 격차가 엄청 심하거든요. 고위 간부들과 돈 많은 사람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저는 굳이 따지자면 딱 중간쯤이었는데요. 어느 날 대학에서 만난당 간부의 딸 집에 놀러 가고 나서 저는 정말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와, 이게 정말 평양의 집이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150평이 넘는 넓은 집, 최신식 가전제품들, 수입 가구, 집안에 있는 화장실까지. 북한에서는 집안에 화장실에 있다는 걸 상상도 할 수 없거든요.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았어요. 그제서야 저는 평양 내에서도 엄청난 격차가 있다는 걸 실감했죠. 반면에 평양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비참했죠. 평양 외곽에만 나가봐도 보여요. 방 한 칸짜리 공동화장실, 그리고 집인지 무너져가는 판자촌인지 분간도 안 가는 곳들. 평양에서의 삶이 점점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겉으로는 웃으며 살았지만 속으로는 자유를 갈망했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응원단을 다녀왔던 친구들은 다들 저와 함께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이 감정을 어딘가에 털어놓기라도 하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질 못해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남조선의 응원단으로 가서 보고 들은 모든 건 가족과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못한 충격적인 경험 때문에 속으로 골아들어갔죠. 누구보다 절 걱정했던 분은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미란아, 너 요즘 왜 그래? 무슨 고민 있어? 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하지만 사실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한에서의 경험, 평양에서 목격한 현실,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통해 본 자유로운 세상. 이 모든 것들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나는 탈북을 해야겠어. 그 결심을 하는 순간 저는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어요. 위험한 선택이라는 걸 알면서도 더 이상 이렇게 살기는 싫었거든요. 그때부터 저희 탈북 준비는 시작되었습니다. 평양에서의 마지막 날들, 저는 가족과 친구들과 평범한 일상을 보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생각처럼 탈북은 쉽지 않았어요. 평범한 대학생인 제가 탈북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도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탈북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몰래 들어보려고 노력했죠. 물론 이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러던 중 가슴이 쿵 떨어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미란아, 너 요즘 수상한 소문 들어봤어? 친구 영희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무슨 소문?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됐어요. 마을 끝에 사는 김씨 아저씨 딸이 탈북했대.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더라.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혼자 지레 찔렸지 뭐예요. 그리고 점점 더 탈북 준비에 빠져들었습니다. 실패하면 그 다음은 죽음이니까요. 그리고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했어요. 탈북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어떻게 돈을 벌까 하다가 저는 비밀리에 장마당에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개인 교습도 했어요. 잘 사는 집 애들에게 가서 음악을 가르쳐주고 돈도 모았어요. 좀 티가 났나 봐요. 어느 날, 미란아, 너 요즘 뭘 하고 다니길래 그렇게 바쁘니? 엄마가 물으시더라고요. 아, 그냥 친구랑 같이 공부를 하기로 해서요. 거짓말을 하는 게 너무 괴로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가족들에게 알리면 뜯어말릴 것이 분명하고 결국 저도 어머니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으니까요. 또 체력 관리도 중요했어요. 탈북 과정은 힘들고 위험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몰래 운동을 시작했죠. 무엇보다 신경을 쓴 건 중국어였습니다. 탈북 후 중국을 거쳐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독학으로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어머니가 드디어 이상함을 눈치채셨습니다. 갑자기 필요도 없는 중국어를 공부하고 애가 자꾸 밖으로 돈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저희 자매를 기르셨는데 큰딸이 탈북 생각을 한다니 어머니는 거의 뒷목을 잡고 꼬르륵 넘어가셨어요. 너는 남쪽도 다녀왔고 졸업도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좋은 집에 시집도 갈 수 있는데 대체 왜 스스로 팔자를 꼬냐고 난리가 났죠.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잡고 호소했습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제가 겪었던 남한에서의 모든 걸 다 털어놓은 거예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같이 사는 곳이 남조선이고 못 봤으면 모를까 제가 본 이상 도저히 북한에서는 살 수가 없겠다고 절규를 했죠. 어머니와 동생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응원단 이후 괴로워했던 것이 그런 이유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고 하셨어요. 그냥 얘가 졸업할 때가 되니 심란해졌나 하셨었대요. 이런 엄청난 탈북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셨죠. 어머니께서는 너만 가는 건 못 본다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가자고 했죠. 여자 혼자 몸으로 탈북을 하다가 혹시라도 험한 일을 겪을까봐 걱정이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최대한 돈을 벌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달러가 있어야 탈북을 할 때 최대한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요. 브로커에게도 돈, 중국에서 탈택시도 돈, 모든 돈이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중국어와 돈 모으기에 정말 매진했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비가 많이 내리는 날만 학수고대했습니다. 비가 내려서 두만강이 흘러넘치면 경비가 허술해지거든요. 드디어 비가 내렸고 국경 경비대에 눈을 피해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엄마와 동생, 제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끈으로 서로의 몸을 묶고 버티는데 정말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밀리면 남은 건 죽음밖에 없는 거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 헤엄을 쳤어요. 그리고 연변에서 브로커와 접선했죠. 강을 건널 때보다 그때가 더 떨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은 티가 나거든요. 중국 사람들과 생김새도 차이가 나고 또 공안에 신고하면 돈을 주니까 탈북민들은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신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연변을 벗어나 몽골로 빨리 가는 것이 살 길이라고 브로커가 강조를 했죠. 미리 섭외해둔 택시를 타고 몽골 울란바토르로 향했습니다. 브로커가 저희를 허허벌판 사막에 내려둘 땐 정신이 아득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목숨이 달린 문제라 브로커가 같이 가주질 않아요. 대신 저희에게 차도를 찾아야 한다고 했죠. 차도를 찾으면 국경 순찰 차량이 있을 것이고 국경 수비대에 발견이 되면 주몽골 한국대사관으로 넘어가서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 했죠. 사막 앞에서 처음으로 탈북을 후회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온 가족과 함께 나왔는데 어차피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면 한시라도 빨리 길을 찾아야 하잖아요. 별을 보며 방향을 잡고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먼 발치서 차에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이제 살았다 싶었죠. 차도로 뛰어가 미친 듯이 옷도 흔들고 손도 흔들었습니다. 제발 우리를 발견해달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저희는 한국대사관으로 갔어요. 이제 드디어 살았구나 싶어서 한 이틀은 몸살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대사관에서 저희에게 먹을 것과 약도 챙겨주고 옷도 줘서 인간다운 몰골을 갖출 수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이전에 응원단으로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밀려왔죠. 엄청난 취재진도 카메라도 없이 국정원 관계자가 나와서 저희를 데려갔는데 응원단으로 왔을 때와 마음껏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펑펑 울면서 입국을 했어요. 서미란 씨,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듣고 싶었던지요.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는 시간도 하나원 교육도 너무 즐거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설렜던 건 임대주택에 처음으로 들어가던 날이었습니다. 작은 집이라고 했는데 전혀 작지 않았고 무엇보다 생활 수준이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가장 먼저 놀란 건 24시간 내내 전기와 물이 공급된다는 거였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직접 눈으로 보는 건 다르잖아요. 따뜻한 바닥에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자는 것, 시원한 에어컨 바람으로 더위를 식히는 것, 배가 고프면 먹을 것들이 널려 살이 더 찌지 않도록 관리라는 걸 한다는 것. 세상에 밤에도 이렇게 번쩍번쩍 전기를 쓰는 세상이라니 얼마나 호사스러워요. 남한은 정말 천국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고생만 하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얼굴이 어른거립니다. 특히 맛있는 음식을 볼 때면 말이에요.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아버지도 경험해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가슴이 아리네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너가 결단을 내린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남한에 와서 잘 살게 되었다며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재미에 푹 빠져있는 것, 동생이 공부를 잘해서 이번에 서울대 북한학과에 진학한 것 등 기쁜 일들이 많이 있으니 하늘에서 저희 아버지도 뿌듯하게 바라봐 주시겠죠. 저는 방송도 가끔 나가고 이제 곧 유튜브 채널도 개설해볼까 해요. 북한의 이야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다음번에는 남한에서 생활하며 신기했던 점들, 어려웠던 점들도 한번 또 이야기해볼게요. 제 다음 이야기도 기대를 많이 해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참으로 가슴이 아픈 사연입니다. 동네에서 미모가 빼어나기로 손꼽혔던 자매가 기쁨조로 끌려갔다고 하는데요. 언니는 다행히 기쁨조 선발에서 탈락했지만 동생은 끔찍한 일을 당하고 운명을 달리했다고 합니다. 동생의 유골함을 끌어안고 탈북한 언니는 동생의 이야기를 통해 북한 정권의 악랄함에 대해 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하는데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오늘의 이야기, 이 동생분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년 전 탈북을 해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미용사로 일을 하고 있는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제법 남한 사람 같죠? 원래 제 이름은 정숙이, 동생은 은숙이었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제 이름과 동생 이름이 세트라서 제 이름을 들을 때마다 동생 생각이 나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대한민국에서 개명을 했어요. 저는 탈북한 이유가 여기서 소개된 분들과는 좀 다른데요. 이렇게 말하면 놀라시겠지만 자유를 갈망해서 한 게 아니에요. 아마 그 일만 없었다면 저희 가족은 지금도 그냥 북한에서 살고 있었을 것 같네요. 아, 그 일을 다시 말하려니 눈물이 나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철렁해요. 시간을 돌이킬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죠. 어느 날 갑자기 당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때 저는 16살, 동생은 15살이었어요. 우리는 동네에서 꽤 예쁘다고 소문이 났었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장난치고 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당에서 연락을 받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안 한 것도 했다고 뒤집어 씌우면 끝나는 사회인데.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뭘 잘못했나 하고 벌벌 떨면서 집에 갔는데 당간부가 직접 우리 집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저랑 동생이 기쁨조에 뽑혔대요. 그때는 정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어버이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된다고 하니까 아, 제가 노동을 해서 기쁨을 드리는 건가?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했죠. 저희 부모님도 그게 뭔지 몰라서 물어봤는데 나라를 위한 역군이 되어서 일을 하는 거고 지도원 동무말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안심하셨죠. 아, 우리 애가 어디 평양에서 외국인들 오는 식당이나 이런 데서 일하나 보다 하셨던 거죠. 그때 우리가 얼마나 멍청했던가 지금 생각해도 속이 쓰려요. 근데 이게 뽑히긴 뽑힌 건데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아, 이게 아무나 못하는 일이라니까 시험도 있구나. 그래서 우린 시험을 보러 갔어요. 겨우 15, 16살밖에 안 된 우리에게 무슨 시험을 보는 건가 싶어 가기 전날 뭘 공부를 해야 하나? 하며 둘이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가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병원에 갔고 제 또래 애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다들 자기들이 뭘 하러 온 건지 잘 모르고 저처럼 그냥 시험을 쳐야 한다고 해서 왔대요. 나 공부 못하는데 시험 성적 안 나와 떨어지면 망신이다 그러고 있는데 간호원이 와서 한 명씩 저희를 데려갔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 남자 의사가 있는데 바지를 벗으라는 거예요. 기겁을 해서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했더니 망할 에미나이 시간 없으니 빨리빨리 하라며 면박을 크게 주더라고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눈을 질끈 감고 바지를 벗었는데 세상에 속옷도 벗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험인가 싶어 간호원을 쳐다봤는데 무표정한 얼굴로 날래 벗으라고 하더라고요. 10대 여자애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냥 벗었죠. 그랬더니 이상하게 생긴 의자를 치며 여기 올라가 다리를 벌리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산부인과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성경험이 있나 없나 검사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과정을 남자 의사가 했다는 게 너무 수치스러웠죠. 한참을 후비적거리며 검사를 하는데 간호원이 못 움직이게 다리를 꽉 잡고 있어서 옴짝달싹도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젠 윗옷도 벗으래요. 반항을 하면 한 대 칠 기세였어요. 무서워서 울면서 벗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허리 둘레도 재고 가슴 둘레도 재고 다리 길이도 재더라고요. 그리고 알몸인 저를 무슨 물건 다루듯 팔도 들고 엉덩이까지 벌려보면서 어디 상처가 있나 찾았습니다. 아,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려요. 그런데 제가 이 꼴을 먼저 겪었거든요. 그 다음이 동생이었어요. 동생도 이 꼴을 겪을 거 아닙니까? 동생아, 이거 쏘은 거 같다. 이거 이상하다. 도망가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보이부에서 나온 사람들이 줄줄이 지키고 있어서 그럴 수 없었죠. 저는 이 해괴망측한 검사인지 시험인지가 끝나고 다른 사무실로 가서 여기서 보고 들은 것, 한 것을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대기실로 갔는데 동생도 곧 이어서 들어오더라고요. 지켜보는 눈이 많아 말은 못했는데 저나 동생뿐만 아니라 다들 비슷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거 쏘갔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탈락했대요. 몸에 상처도 있고 얼굴은 예쁜데 키가 좀 작다고요. 내심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동생은 통과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은 제대로 인사도 못한 채 기쁨조들이 지낸다는 숙소로 떠나갔습니다. 여기에 뭘 거부하고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어어하더니 그렇게 일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느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제가 겪었던 시험이 뭔지 털어놨죠. 서약서에 부모님께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동생이 그렇게 급하게 떠나간 마당에 뭐 가리겠어요. 그랬더니 부모님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갑자기 울면서 아이고, 우리 막내가 성접대를 하는 일을 할 것 같다고 하시는데 그때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래도 믿고 싶었어요. 설마 우리 인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불철주야 일하는 아버지 장군님이 그럴 리 없다고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러겠냐고 했죠. 근데 제가 겪은 게 있잖아요. 자꾸 찜찜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로는 동생을 볼 수가 없었어요. 당에서 막았거든요. 대신 당에서 한 번씩 편지를 전해줬어요. 편지에는 동생이 예술 교육을 받고 좋은 옷을 입고 잘 먹으며 잘 지낸다고 했어요. 이게 전부 아버지 장군님의 은혜라고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의심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럴 리가 없지라고 생각하면서 동생을 보러 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죠. 동생이 적응을 다 끝내면 동생을 만나게 해준다고 했거든요.
훈련 기간에는 못 만난다고 했고요. 그런데 거의 2년을 못 봤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우울증이 깊어지셨어요. 동생의 편지가 늘 비슷한 말투로 비슷한 이야기만 하고 있었던 것이 한몫했습니다. 게다가 무슨 적응이 그렇게 오래 걸리겠어요. 아무래도 동생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고 매일같이 그러시는데 저까지 동조하면 더 불안해하실까봐 별일 없을 거라고 매일 부모님을 달랬죠.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저희 가족에게 아파트를 하사할 거라는 거예요. 웬 아파트인가 싶어서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당에서 한 말로는 동생이 아주 큰 업적을 세웠고 일을 거기서 너무 잘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포상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은 더 이상함을 느꼈어요. 동생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확실치 않은데 이런 대우를 받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새 아파트로 이사한 날이 기억납니다. 동생이 아니었으면 평생 이런 아파트는 살아보지 못했겠죠. 동생만 있으면 정말 좋은 날이었겠지만 동생 없이 이런 아파트에 들어온다는 것이 너무 걸렸죠. 하지만 사람은 시간이 가고 적응하기 마련이었나 봅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미용사 일을 시작했는데요.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바빠지며 동생에 대한 생각도 한 번씩 사그러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매일같이 출퇴근을 하니까 좀 지쳤던 것도 있고요.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미안해요. 편지라도 더 자주 보낼걸.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하루 반나절 정도만 볼 수 있다고 했지만 꿈만 같았어요. 거의 2년 6개월 만에 만나는 거였거든요. 연애 날 우리 가족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챙겨갔어요. 동생이 좋아하는 과자도 사고 큰맘 먹고 과일도 샀죠. 거기서 잘 먹고 잘 지낸다지만 동생이 좋아하는 건 저희가 제일 잘 아니요. 그렇게 만난 동생은 못 알아볼 정도로 느낌이 확 바뀌어 있더라고요. 원래 살이 찐 애는 아니었는데 살도 더 빠졌고 화장도 진하고요. 옷도 북한 여자들이 입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좀 푹 파이고 이래서 보기 민망했죠. 그리고 정말 지쳐 보였어요. 여전히 예쁜데 예쁜 얼굴 뒤로 지친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그런데 제대로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랑 이야기할 때도 뒤에 있는 보이부원들 눈치를 봤어야 했거든요. 게다가 면회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한 3-4시간 봤나 동생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희는 무거운 마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며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우리 애가 많이 말랐더라 하시며 가슴 아파하시는데 저도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동생이 돈을 버느라 저렇게 힘든 거라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다시 빼오든가 해야겠다. 딸러 안겨주면 안 될 일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더 열심히 일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나 싶지만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고 있었어요. 동생이 떠난 지 3년이 되어갈 무렵이었나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께 연락이 왔어요. 급히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당에서 나온 간부 2명이 있었고 어머니는 이미 울고 계셨고 아버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그때 간부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어요. 동무의 동생이 불행하게도 임무 수행 중 사망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귀가 웅웅거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죠. 어머니가 울부짖으셨어요. 아이고, 우리 애가, 우리 막내가. 아버지는 그저 멍하니 앉아 계셨고요. 저는 그냥 믿기지 않았어요. 얼마 전까지 편지도 오고 면회도 했잖아요. 그리고 얘가 해봤자 대체 무슨 일을 한다고 군인도 아닌데 임무 수행 중에 죽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정신을 차리고 물었어요. 어떻게 죽은 겁니까? 동생은 대체 거기서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간부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자세한 내용은 기밀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화가 났어요. 우리 동생인데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때 다른 간부가 말했어요. 동무의 동생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했습니다.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자랑스럽다고요? 어린 나이에 꽃을 다 피워보지도 못한 아이가 죽은 걸 자랑스러워하라고요? 더 자세히 물어보려 했는데 간부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며 일어섰어요. 대신 작은 항아리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동무 동생의 유골입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르십시오. 그 말을 끝으로 그들은 가버렸어요. 우리 가족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어머니는 계속 울고 계셨고 아버지는 한숨만 쉬셨죠. 저는 그냥 멍했어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죠. 동생의 유골이라는 항아리를 보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어머니는 동생의 유골항아리를 안고 계속 울었고 아버지는 한숨만 쉬셨죠.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신기하게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고 잠도 안 오고 배도 안 고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우리 동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다음 날 우리는 조용히 장례를 치렀어요. 당에서 시키는 대로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서둘러 장례를 치러야 하는 걸까? 왜 동생의 시신도 보여주지 않는 걸까? 왜 장례를 조용히 치러야 하는 걸까? 이 모든 의문은 얼마 가지 않아 풀렸습니다. 산 목숨은 살아야 한다고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미용실 문을 다 닫으려고 할 때 와서 내일 오라고 하려고 했는데 자기는 오늘 꼭 머리를 해야 한다고 박박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문을 잠그고 지금 이 미용실 안에 누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없다고 하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동생분이 입원했던 병원의 간호원이에요. 네? 뭐라고요? 동생분의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충격적이겠지만 큰 소리 내지 마시고 머리를 하는 척하면서 제 이야기 들으세요. 전달해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생분은 외국에서 온 고위 인사를 접대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알기론 러시아 사람이었다고 해요. 가위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대로 얼어붙어서 남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동생분은 외국 유력 인사가 오면 성접대에 동원이 되었고 임신과 낙태도 반복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있는 병원에 왔었어요. 그런데 한 번 새벽에 응급으로 실려왔어요. 나가서 보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상태였죠. 급하게 살려보려고 응급조치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이미 실려올 때부터 사망했던 상태 같았죠. 사인을 알 수 있을까요? 성접대를 했다고 해도 갑자기 그렇게 죽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 러시아 사람이 좀 변태적이고 과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밑에 음료수병 같은 걸 꽂은 흔적이 있고 또 목도 졸린 흔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몸 곳곳에 채찍 같은 것으로 맞은 흔적도 있고요. 네? 맞아요? 밑에다가 뭘 꽂았다고요? 남자 경험이 전혀 없던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외국에서 접대해야 하는 사람들이 오면 기쁨조를 동원해서 공연을 하고 그들의 눈에 든 사람들은 그날 밤에 성접대를 하는데 그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은 여자를 사람으로 안 봅니다. 그냥 가지고 놀다가 죽으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서 또 가지고 놀고 이런 식이죠. 동생분은 너무 힘들어했는데 그래도 부모님께 아파트도 선물했고 나 하나 희생해서 부모님이 잘 살 수 있다면 괜찮다고 참을 수 있다고 하며 애써 웃었던 착한 분이었어요. 이야기를 전해주던 간호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게 이해됐어요. 동생의 달라진 모습, 늘 비슷한 말만 반복했던 어색한 편지들, 그리고 당에서 우리에게 준 특별 대우까지. 모든 게 이 끔찍한 진실로 연결되는 거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셨고 아버지는 벽을 치며 울부짖으셨어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니는 정신을 놓으셨고 아버지는 술만 드셨죠. 저는 복수심에 불탔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당과 맞서 싸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동생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으로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잠들었다가 깨면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숨쉬기가 힘들어 크게 몰아쉬며 살아도 산 게 아닌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버지 장군이고 나발이고 그냥 내 동생을 죽인 살인자, 변태 밑에서 살 수는 없다.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대놓고 알아볼 수도 없고 혼자 조용히 브로커를 알아보았죠. 그러던 어느 날 꽤 믿음직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비용이 꽤 컸는데 어차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지금 돈을 쌓아놔서 무엇을 할까 싶었어요. 우선 이 끔찍한 곳을 탈출하고 싶었어요. 이대로 있다간 우리 가족 모두 무너질 것이 뻔했으니까요. 고민 끝에 저는 브로커를 통해 온 가족이 다 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 동의하셨어요. 부모님도 더 이상 여기서 제정신으로 살기 어렵다고 판단하셨고요. 그렇게 우리는 탈북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재산을 처분했고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겼죠. 가장 소중하게 챙긴 건 동생의 유골함이었습니다. 다른 건 없어도 그것만은 꼭 가져가기로 했어요. 떠나기 전날 밤 동생의 유골항아리를 안고 울었어요. 미안해, 동생아. 언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 우리 함께 자유를 찾으러 갈 거야.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는 거야. 다음 날 새벽, 우리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조금은 두려웠지만 동생이 겪은 두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괜찮았습니다. 결심은 확고했고 이제 돌아갈 곳도 없고요. 중국에 도착해 탈북을 도와주는 남한의 단체와 접선을 하고 보호를 받으며 3개월가량 지내다가 대한민국으로 왔는데요. 대한민국에 처음 동생의 유골함과 함께 도착했을 때가 생생합니다. 남조선이 잘 산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밝고 깨끗한 세상도 있구나 싶었죠. 그리고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 동생은 이런 세상이 있는 것도 모르고 러시아 놈에게 짓밟혔구나. 좋은 세상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살아보지도 못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간 내 동생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려요.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을 때 정말 대우를 잘해주셨거든요. 강압적인 것도 없고 저희 배려도 많이 해주셨어요. 동생 이야기에 내 일처럼 가슴 아파해주시기도 했고요. 국정원에서 조사하는 잘생긴 남자분들 보면서 꽃처럼 예뻤던 내 동생이 남한에서 태어났으면 이렇게 친절하고 자상한 남한 남자를 만나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사랑받으며 잘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 부모님은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엔 좋은 것보다 죄책감을 더 많이 느끼셨어요. 막내가 그 험한 꼴을 당하기 전에 진작에 왔어야 하는데 그랬으면 그렇게 험한 꼴을 안 당했을 텐데 부모 잘못 만나서 막내가 험한 꼴을 당했다고요. 그런데 국정원 직원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북한 정권 탓이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동생도 모두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막내가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게 이끌어줬다 생각하시고 정신 차리고 잘 적응해 나가셔야 해요. 여기까지 와서 좋은 세상 살라고 막내가 도와줬는데 여기서 잘 못 지내시면 하늘에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어요. 여기서 잘 지내야 나중에 막내를 만났을 때 할 말이 있죠. 이 말이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도 많이 변했어요. 하나원에서 교육도 열심히 받았고 남한 사회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 아버지도 노력을 많이 하셨죠. 그렇게 교육을 마치고 드디어 한국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됐어요. 정부에서 주택을 지원해줘서 작은 아파트를 얻었는데 북한에서 줬던 아파트와는 비교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남한 사회는 어색한 게 사실이었어요. 특히 영어는 아직도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영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의사소통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조금씩 적응해 나갔어요. 저는 남한에서 미용 자격증도 새로 땄고 지금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아버지는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계십니다. 동생 사망 이후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걱정했는데 여기는 일을 하면 돈을 주는 사회이고 또 사지육신 멀쩡한데 일을 안 하면 시간 낭비라고요. 아파트 주민분들이 아버지를 잘 챙겨주셔서 그것도 참 감사합니다. 가장 건강이 안 좋아지셨던 어머니도 남한에 와서 건강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처음에 북한에서의 기억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셨는데 심리치료도 받으시고 또 병원에서 약도 타드시니까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요즘은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되게 많더라고요. 음식도 배우러 다니시고 또 오후에는 노래교실에 다니시는데 스트레스 해소가 잘 된다고 좋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남한에서 생활하는 내내 동생은 언제나 우리 가족과 함께입니다. 집 한 구석에 동생 공간을 꾸며두고 유골함을 놓아두었거든요. 오고 가면서 한 번씩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놀랐던 건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였어요. TV에서 가끔 북한 뉴스가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들 가십거리 그 이상으로는 안 보는 느낌이었어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큰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없으니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려주는 강의를 해줄 수 있냐고 할 때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북한의 실상, 우리가 겪은 일들, 그리고 동생의 이야기. 내 말을 들어줄까? 사람들이 이해해줄까? 그런 걱정들이 많았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리고 북한의 상황을 가슴 아파하시고 또 이를 통해 북한의 상황에 관심도 가져주시고요.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느껴졌죠. 그 후에 여러 곳에서 강연을 하게 됐어요. 학교도 가고 기업체도 가고 때로는 힘들지만 제 이야기 상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 힘이 돼요. 특히 젊은 친구들이 북한과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면 꽤 뿌듯합니다. 아직도 가끔 힘든 순간은 있어요. 가끔 악몽을 꾸기도 하고 북한을 만날 때면 가슴이 아프죠. 특히 동생 생일이나 기일이 정말 싫어요. 하지만 언제나 우리 가족은 다짐합니다.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게 동생을 위하는 거야.
동생이 원했던 삶을 우리가 대신 살아주는 거야. 요즘은 더 큰 꿈도 생겼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미용학원을 열어 정착을 도와주고 싶어요. 돈도 많이 들 테니 더 열심히 일해야겠죠.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살려고 하니 응원 많이 해주세요. 조만간 또 이야기 전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